검은색 벤틀리가 공사장 앞에 멈춰 섰다. 시동이 꺼지자 흙먼지가 자욱한 정적 속에서 차문이 열리는 소리만 울렸다. 운전석에서 내린 남자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넥타이는 풀어헤쳐져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김민준 씨 계십니까? 작업복을 입은 인부들이 고개를 들었다. 누군가 이름을 불렀지만 그 목소리에는 절망이 섞여 있었다. 망치질하던 손이 멈추고 시멘트를 나르던 발걸음도 잠시 주춤했다. 구석에서 폐자재를 정리하던 민준이 몸을 일으켰다. 35에 그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지만 낡은 작업복과 흙투성이 장갑이 그의 존재감을 지워버리고 있었다. 다른 인부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가 이내 고개를 돌렸다. 익숙한 풍경이었다. 저기요. 민준이 다가가자 정장 남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정장 남자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당신이 김민준 씨입니까?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정장 남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시선이 민준의 얼굴에서 작업복, 그리고 흙먼지가 묻은 안전모까지 훑었다. 저는 대한종합건설 법무팀 차장 박성호입니다. 급히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민준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대한종합건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가슴 한편이 무거워졌다. 10년 전 그가 모든 것을 잃었던 그 회사의 이름이었다. 무슨 일이신지요? 박성호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췄다. 이곳에서 말씀드리기가 조용한 곳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민주는 잠시 망설였다. 공사장 소장이 멀리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동료들의 시선도 따가웠다. 점심시간까지 아직 1시간이 남아 있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준이 소장에게 다가가 몇 마디 나누자 소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은 안전모를 벗고 박성호를 따라 공사장 밖으로 나왔다. 근처 커피숍에 앉자 박성호가 서류 가방을 열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김민준 씨, 혹시 10년 전 일을 기억하십니까? 민준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기억하지 않을 수 있을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던 그날을,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중소건설업체가 무너지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희 회사와의 하도급 계약건 말입니다. 민준의 주먹이 무의식 중에 쥐어졌다. 10년 전 아버지 김태식이 운영하던 태성건설은 대한종합건설의 대형 아파트 단지 하도급을 맡았었다. 그런데 공사가 막바지에 이를 무렵 대한종합건설 측에서 갑자기 품질 문제를 제기하며 계약금 지급을 중단했다. 하루아침에 자금 흐름이 막힌 태성건설은 연쇄 부도를 맞았다. 무슨 말씀을 하려는 건가요? 박성호가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최근에 당시 담당이었던 현장 소장 한 명이 임종 직전 고백을 했습니다. 김태식 사장님의 태성건설이 시공한 부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오히려 우리 회사 직영으로 시공한 부분에서 하자가 발생했는데 그 책임을 태성건설에 떠넘겼다고 실토했습니다. 커피잔을 든 민준의 손이 멈췄다. 무슨 소리입니까?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숙였다.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당시 현장 소장이었던 이정한 씨가 일주일 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남긴 증언과 함께 관련 증거 자료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사진, 시공 일지, 그리고 당시 임원들의 음성 녹음까지. 민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10년간 아버지를 원망했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왜 그렇게 무리한 공사를 맡았는지, 왜 더 꼼꼼히 확인하지 않았는지 수없이 자책했던 밤들이. 그럼 우리 아버지는 결백합니다. 완전히 결백합니다. 박성호의 말에 민준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억누르며 목소리를 가라앉혔다. 그래서 지금 와서 사과하러 오신 건가요? 10년이 지나서? 사과는 당연한 일이고요. 저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배상입니다. 박성호가 서류를 꺼냈다. 당시 손해액과 10년간의 이자, 그리고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합쳐서 총 12억 원을 지급하려 합니다. 12억 원. 민준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
하루 10만 원을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 일하는 그에게 그 돈은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액수였다. 믿기지 않네요. 민준이 중얼거렸다. 박성호는 그런 그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김민준 씨, 혹시 실례가 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 병원비 때문에 대학을 그만뒀습니다. 그 후로 쭉 건설 현장에서 일했어요. 결혼은 하셨나요? 못했습니다. 할 형편이 안 되었거든요. 박성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다.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자신들의 죄가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정말 죄송합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공사장에서는 동료들이 여전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다.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10년 전까지는 건설회사 사장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모를 것이다. 아니, 알려고 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습니다. 민준이 박성호를 다시 바라봤다. 왜 하필 지금인가요? 그 현장 소장이 죽기 전에 고백했다고 하는데 그동안 다른 사람들은 정말 몰랐던 건가요? 박성호가 잠시 말을 망설였다. 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는 듯한 기색이 보였다. 그게 사실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는 알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회사 내에서 이런 일들이 묻히는 경우가 많아서 묻힌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민준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섞였다. 박성호는 더욱 위축되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기업에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 말입니다. 그동안 저희도 그게 잘못된 일인 줄 알면서도 그럼 우리 가족만 당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군요.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의 가슴 속에서 분노가 끓어올랐다. 하지만 그는 그 감정을 억눌렀다. 지금 당장 화를 내봤자 달라질 것은 없었다. 배상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서류상 절차를 거치면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다만 박성호가 말을 멈췄다. 다만 뭡니까? 이 일이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으면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결국 그들은 지금도 자신들의 체면만 생각하고 있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결백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 그것도 함께 주세요. 돈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박성호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 무슨 계획 말입니까? 사업을 다시 시작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민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다. 10년간 꿈꿔왔던 일이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 태성건설에 간판을 걸어보는 것.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커피숍을 나서자 오후의 햇살이 따스했다. 민주는 다시 공사장으로 돌아가야 했지만 발걸음이 무거웠다. 10년 만에 들은 진실이 아직도 현실 같지 않았다. 김민준 씨, 박성호가 다시 그를 불렀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민주는 대답하지 않고 공사장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엉켜 있었다. 안도감, 분노, 그리고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까지. 공사장에 돌아온 민준을 동료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바라봤다. 민준아, 누구였어? 정장 입은 사람이 너 찾아왔던데. 그냥 옛날 아는 사람이었어요. 민준은 대충 둘러대고 다시 작업에 집중했다. 하지만 망치를 들 때마다 손이 떨렸다. 10년간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 같았다. 오후 작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준은 아버지의 묘를 찾았다. 오랜만에 찾은 묘지는 잡초가 무성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밝혀졌어요. 민준이 무릎을 꿇고 앉으며 중얼거렸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아버지는 잘못한 게 없었어요. 저희가 아버지를 의심했던 것도 미안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을 흔들었다.
민준에게는 그것이 아버지의 대답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민준은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다. 10여 건이라는 돈도 중요했지만 그보다는 아버지의 명예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이 더 큰 의미였다.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도 들었다. 왜 이제서야 진실이 밝혀진 것일까? 그동안 고통받았던 시간들은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다음 날 아침, 민주는 평소보다 일찍 공사장에 나왔다. 아직 다른 인부들은 오지 않았고 현장은 조용했다. 그는 혼자 앉아서 생각에 잠겼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정말로 사업을 다시 시작해야 할까? 일찍 왔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현장 소장 이철수가 서 있었다. 50대 중반의 그는 민준을 아끼는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였다. 소장님도 일찍 오셨네요. 나이 들면 잠이 없어져서 말이야. 그런데 어제 정장 입은 사람이 너 찾아왔던데 무슨 일이었어?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제 있었던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다. 이철수의 표정이 점점 놀라움으로 변했다. 그럼 네 아버지가 운영했던 회사가 억울하게 망한 거였구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이철수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래도 이제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업을 다시 시작해볼 생각은 없어.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솔직히 두려워요.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이철수가 웃으며 말했다. 실패를 두려워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게다가 너는 이미 밑바닥을 경험해 봤잖아.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고. 그의 말에 민준이 씁쓸하게 웃었다. 맞는 말이었다. 이미 모든 것을 잃어본 그에게 더 이상 잃을 것도 없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어려울 거야. 믿을 만한 동료들이 필요해. 이철수의 말에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사업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었다. 특히 건설업은 더욱 그랬다. 오전 작업이 시작되자 민준은 평소보다 더 집중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미래에 대한 생각이 맴돌았다. 정말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1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 점심시간이 되자 박성획에서 전화가 왔다. 김민준 씨, 서류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내일 오후에 시간 되시면 저희 회사로 와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준의 표정이 복잡했다. 내일이면 정말로 모든 게 바뀔 것이다. 10년간 일용직 인부로 살았던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런데 그 순간 현장 반대편에서 큰 소리가 났다.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였다. 민준이 급히 달려가 보니 신입 인부가 자재 더미에 깔려 있었다. 다른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있었다. 119부터 불러. 민준이 소리치며 자재를 들어 올렸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어 보였지만 신입 인부는 겁에 질려 있었다. 괜찮아요. 천천히 일어나세요. 민준이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신입 인부가 고마워하는 눈으로 그를 바라봤다. 형님, 정말 고맙습니다. 그 순간 민준은 문득 깨달았다. 돈이 생긴다고 해서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을. 정우는 며칠 동안 연락을 받지 않았다. 휴대폰은 요금 미납으로 정지되었고 원룸의 전기도 끊어져 어둠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냉장고는 비어 있었고 마지막 라면 한 봉지마저 어제 먹어치웠다. 배고픔이 몸을 갉아먹고 있었지만 그보다 더 견디기 힘든 것은 절망감이었다. 창밖으로 스며드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방 안을 어슴푸레하게 비쳤다. 정우는 바닥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다. 아버지가 남긴 회사,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직원들의 원망, 어린 시선, 채권자들의 독촉, 그리고 하나둘씩 등을 돌리는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모든 걸 망쳐버렸어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이미 울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몸무게는 일주일 사이에 몇 킬로그램이나 빠진 것 같았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다. 그때 문 앞에서 인기척이 들렸다.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정우는 몸을 움츠렸다. 또 채권자들이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집주인이 월세를 독촉하러 온 것일까? 정우 씨, 저예요.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정우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서연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전구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졌다. 자신의 몰락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가세요. 저는 지금 누구도 만날 수 없어요. 정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며칠 동안 제대로 말을 하지 않아서였다. 문 열어주세요. 제발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다. 정우는 망설였다.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한때는 그녀와 어깨를 나란히 했던 자신이 이제는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다. 문 앞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고 가끔씩 작은 목소리로 정우의 이름을 불렀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넘어서야 정구는 마침내 문고리에 손을 올렸다. 문이 열리자 복도에 형광등, 불빛이 쏟아져 들어왔다. 서연은 큰 쇼핑백을 2개나 들고 서 있었다. 그녀는 정우의 변한 모습을 보고 눈을 크게 떴다. 야윈 얼굴, 길어진 머리카락, 며칠 동안 씻지 못한 듯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왔다. 정우 씨.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왜 왔어요? 이런 모습 보고 싶었어요. 정우는 문틈 사이로 얼굴만 내밀고 있었다. 서연은 쇼핑백을 바닥에 내려놓고 정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정우는 뒤로 물러섰다. 들어가도 될까요? 안 돼요. 그냥 가세요. 정우 씨, 제발요. 이야기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애원하는 빛이 있었다.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문을 더 넓게 열었다. 서연이 쇼핑백을 들고 들어오자 방 안의 어둠과 냄새가 그녀를 맞았다. 곰팡이 냄새와 음식 썩은 냄새, 그리고 절망의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쇼핑백에서 음식들을 꺼내기 시작했다. 도시락, 과일, 빵, 우유,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작은 테이블 위에 놓였다. 정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고마움과 동시에 자존심이 상했다. 동정하러 온 거예요? 정우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동정이 아니에요. 걱정이에요. 서연은 도시락 뚜껑을 열며 대답했다. 따뜻한 밥 냄새가 퍼졌고 정우의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다. 며칠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던 몸이 음식에 반응하고 있었다. 먹어요. 필요 없어요. 정우는 고개를 돌렸지만 침이 고이는 것을 막을 수 없었다. 정우 씨, 자존심 때문에 굶어 죽을 거예요. 서연의 말에 정우는 할 말이 없었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자존심으로는 배를 채울 수 없었고 자존심으로는 이 현실을 바꿀 수 없었다. 왜 저한테 이래요? 우리는 경쟁자였잖아요. 적이었잖아요. 적이었다고 해서 사람이 굶어 죽는 걸 그냥 봐야 해요? 서연은 젓가락을 정구 앞에 놓았다. 회사는 경쟁했지만 우리는 사람 대 사람이잖아요. 정우는 서연의 눈을 바라봤다. 그녀의 눈에는 진실한 걱정이 담겨 있었다. 계산된 친절이나 위선적인 동정이 아니라 진짜 걱정이었다. 마침내 정우는 젓가락을 들었다. 첫 번째 한 입을 트자 눈물이 쏟아져 나왔다. 음식의 맛 때문만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사실,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깨달음 때문이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전구가 먹는 모습을 지켜봤다. 전구는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고 서연은 물을 따라주며 천천히 먹으라고 말했다. 고마워요. 전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천천히 해요. 급하게 먹으면 체해요. 식사를 마친 후 2사람은 어둠 속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서연은 휴대폰에 손전등을 켜서 방 안을 밝혔다. 전기요금도 못 낸 거예요? 네. 모든 게 끊어졌어요. 전기, 가스, 휴대폰, 그리고 제 인생도. 정우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이 묻어 있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끝났어요. 회사는 망했고 직원들은 모두 실직했고 채권자들은 매일 찾아오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뭘로요?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기술도, 자본도, 신용도, 아무것도. 서연은 잠시 침묵했다. 그녀도 정우의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저와 함께 일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뭐라고요? 제 회사에서 일해요. 개발팀에 자리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저는 당신의 경쟁자였어요. 당신 회사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좋은 거예요. 저희 약점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농담이에요? 진심이에요. 서연의 목소리는 확고했다. 왜요? 왜 저한테 이런 제안을 해요?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에는 당신이 미웠어요. 저희 회사를 괴롭히고 직원들을 빼가고 고객들을 뺏어가려고 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녀는 말을 멈추고 정우의 얼굴을 바라봤다. 하지만 당신이 망하는 걸 보니까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안타까웠어요. 당신도 아버지가 남긴 회사를 지키려고 최선을 다했던 거잖아요. 저와 똑같이. 정우의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동안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다. 모두들 그가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경쟁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연은 달랐다. 그녀는 정우의 진짜 마음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저는 당신 회사에 피해를 줬어요. 경쟁은 서로 피해를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비즈니스잖아요. 그래도 정우 씨, 자존심 때문에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서연의 말에 전구는 고민에 빠졌다. 자존심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었다. 한때는 경쟁자였던 사람의 회사에서 직원으로 일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다른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계속 이렇게 살 수도 없었다. 무엇보다 서연의 진심 어린 제안을 거절하기에는 너무나 고마웠다. 조건이 있어요. 전구가 입을 열었다. 말해보세요. 특별 대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불쌍하게 여겨서 하는 일이라는 걸 다른 직원들이 알면 견디기 힘들 것 같아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히 능력으로만 평가받을 거예요. 오히려 더 까다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좋겠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이상한 기분이었다.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로를 견제하고 경계했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함께 일하게 된 것이다. 정우 씨. 네. 한 가지 더 조건이 있어요. 정우는 긴장했다. 뭔가요? 다시는 이렇게 혼자 견디지 마세요. 힘들면 말해요. 자존심 때문에 스스로를 고립시키지 말고. 서연의 말에 정우의 목이 메었다. 그동안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혼자였는지 새삼 깨달았다. 네, 고마워요. 그날 밤 서연은 정우의 집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줬다. 전기가 들어올 때까지 촛불을 켜고 쌓여있던 쓰레기들을 치우고 곰팡이가 핀 곳들을 청소했다. 전구는 처음에는 민망해했지만 서연의 자연스러운 태도에 점점 마음을 열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서연이 정리를 마치며 말했다. 이렇게 급작스럽게 해도 돼요? 일찍 시작할수록 좋죠. 그리고 정우 씨가 필요해요. 저희 회사도 어려운 프로젝트가 많거든요. 정우는 서연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감사함, 부끄러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정우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다. 여전히 야윈 얼굴이었지만 어제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눈에 생기가 돌고 있었다. 서연의 회사에 도착했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모두들 전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한때는 자신들의 경쟁 상대였던 사람, 그리고 망한 회사의 대표였던 사람. 소개할게요. 오늘부터 저희 개발팀에서 일하게 될 김정우 대리예요. 서연이 직원들 앞에서 전구를 소개했다. 박수 소리가 들렸지만 어색한 분위기였다. 전구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개발팀장인 박 과장이 전구를 자리로 안내했다. 작은 책상과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다.
정우는 그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봤다. 모든 것이 낯설었다. 첫 주는 적응 기간이었다. 회사의 시스템을 익히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파악하는 시간이었다. 직원들은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점차 정우의 실력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전구 대리,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해요? 박 과장이 복잡한 코딩 문제를 가져왔다. 정우는 화면을 자세히 살펴보더니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참신했고 효율적이었다. 역시 실력이 있으시네요. 박 과장의 말에 다른 직원들도 고개를 끄덕였다. 정우는 조금씩 팀에 녹아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로운 것은 아니었다. 가끔씩 과거를 아는 사람들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는 순간들도 있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정우는 옥상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고 있었다. 서연이 주는 음식에 의존하고 있었고 아직 첫 월급을 받기 전이라 경제적으로 여전히 어려웠다. 여기 있었네요. 서연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점심 안 드세요? 혼자 먹는 게 편해서요. 정우는 도시락을 덮으려 했지만 서연이 옆에 앉았다. 아직도 어색해요? 조금요. 모든 게 달라져서. 시간이 해결해 줄 거예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옥상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서연 씨. 네? 정말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됐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이 정우의 말을 막았다. 대신 열심히 일해서 보답해요. 네, 그럴게요. 그날 오후 큰 프로젝트 회의가 있었다. 새로운 앱 개발 프로젝트였는데 기술적으로 까다로운 부분이 많았다. 정우는 회의에 참석해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제시했다. 이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어떨까요? 정우의 제안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의 아이디어는 기존의 방식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혁신적이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네요. 이 방향으로 진행해 봅시다. 서연이 승인했고 다른 팀원들도 동의했다. 정우는 처음으로 이 회사에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한 기분이었다.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정우의 역할은 점점 중요해졌다. 그의 경험과 기술이 팀에 큰 도움이 되었고 동료들도 그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정우의 과거 회사 채권자들이 서연의 회사를 찾아온 것이다. 그들은 전구가 여기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의 월급을 압류하겠다고 나섰다. 김정우 씨가 여기 있죠? 우리가 받을 돈이 있어요. 채권자들이 회사 로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렸다. 직원들이 모두 쳐다봤고 정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희 회사에서 이런 일은 서연이 나서려 했지만 채권자들은 듣지 않았다. 법적으로 월급 압류가 가능해요. 김정우 씨 나와요. 정우는 숨고 싶었다. 겨우 적응하기 시작한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고 자신 때문에 회사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생각에 괴로웠다. 잠깐만요. 서연이 채권자들 앞에 섰다. 법적 절차를 밟으시죠. 이런 식으로 회사에서 난동 부리시면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정당한 절차를 밟으세요. 지금 당장 나가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어요. 서연의 단호한 태도에 채권자들은 물러섰지만 협박을 남겼다. 김정우 씨, 숨어 있어봤자 소용없어요. 월급 압류 신청할 거니까 각오하세요. 그들이 떠난 후 회사는 조용해졌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정우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 머리를 감쌌다. 얼마 후 서연이 전구를 사장실로 불렀다. 앉으세요. 정우는 의자에 앉았지만 고개를 들지 못했다. 죄송해요. 회사에 피해를 끼쳐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하지만 이런 일이 계속 생기면 해결할 방법이 있어요. 정우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바라봤다. 제가 당신의 빚을 대신 갚을게요. 뭐라고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럴 순 없어요. 너무 큰 돈이에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갚으면 돼요. 천천히. 서연 씨, 그건
정우 씨가 이 회사에 꼭 필요해요. 당신의 능력과 경험이 우리에게는 그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우는 말문이 막혔다. 서연의 제안은 너무나 파격적이었다. 경쟁자였던 사람의 빚을 대신 갚겠다는 것, 그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다.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해주세요?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동료아의 때문이었어요.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으로서, 아버지의 회사를 이어받은 사람으로서의 동질감이었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다. 하지만 지금은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소중해요. 민준의 손이 떨렸다. 계약서를 든 손끝에서 시작된 떨림이 어깨까지 번져 올랐다. 하얀 종이 위에 인쇄된 검은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다가 다시 선명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지현을 바라봤다. 왜? 목소리가 갈라졌다. 지현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당신이 가져야 할 것이니까. 아니야. 진짜 이유를 말해줘. 지현은 잠시 말을 잃었다. 사무실 안은 고요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야경이 유리창에 반사되어 그들 사이에 또 다른 풍경을 만들어냈다. 지현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당신에 대한 이야기였어. 아버지는 당신을 아들처럼 생각하셨대. 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셨어. 당신이 너무 뛰어나서 언젠가는 자신을 넘어설 거라고. 민주는 계약서를 책상에 내려놓았다. 그래서 날 내쫓으신 거야? 아니야. 지연이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당신을 보호하려고 했어. 이 업계의 더러운 면들로부터.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밀어넣었지. 민주는 자리에서 일어나 지현에게 다가갔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다. 지현아, 미안해. 그녀가 돌아섰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다. 정말 미안해. 내가 아버지의 뜻이라며 당신을 더 괴롭혔어. 사실은 질투했어. 아버지가 당신을 얼마나 아끼셨는지 알고 있었거든. 나보다 당신을 더 자랑스러워 하셨어. 민준의 가슴이 먹먹해졌다. 그동안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순간 무너져 내렸다. 지연의 눈물을 보자 자신도 모르게 눈가가 뜨거워졌다. 회장님이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응. 당신이 떠난 후에도 계속 당신 이야기를 하셨어. 잘 지내고 있는지, 건강한지. 당신 회사가 어려움을 겪는다는 소식을 들으실 때마다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몰라. 민주는 주먹을 꽉 쥐었다. 감정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분노, 슬픔, 그리움, 후회가 한꺼번에 밀려왔다. 그럼 왜 도와주시지 않으셨어? 왜 나 혼자 고생하도록 놔두셨어? 자존심 때문이었을 거야. 지연이 고개를 떨궜다.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어. 당신에게 먼저 손 내미는 게 자신의 권위를 인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셨을 거야. 그리고 그녀가 잠시 망설였다. 나도 마찬가지였어. 너도? 나도 당신이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게 싫었어. 어리석었지. 사랑은 나눠 가질 수 있는 건데. 민주는 지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동안 차갑고 완벽해 보였던 그녀의 모습 뒤에 숨겨진 상처와 외로움이 보였다. 지현아, 난 받아줘. 지현이 그의 말을 끊었다. 제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야.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일이기도 하고. 민주는 다시 계약서를 들어 올렸다. 그의 회사를 인수하되 모든 직원의 고용을 보장하고 민준을 최고 경영자로 임명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실상 그의 회사를 살려주면서도 체면을 세워주는 조건이었다. 이 조건들 너한테는 손해 아니야?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당신은 이미 충분히 실력을 증명했어.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직원들을 끝까지 책임지려고 했잖아.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지난 몇 년간 혼자 견뎌온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새삼 느껴졌다. 고마워. 그가 간신히 말했다.
정말 고마워. 지현이 작게 미소 지었다. 이제 서명해 줄래? 민주는 펜을 들었다. 하지만 서명하기 직전에 멈췄다. 조건이 하나 있어. 뭔데? 앞으로는 서로 솔직하자. 더 이상 감정을 숨기거나 자존심 때문에 상처 주는 일은 하지 말자. 지현이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 민준이 서명을 마치자 지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그녀가 다가와 민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이제 정말 끝났어.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 응.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도 기뻐하실 거야.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서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희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며칠 후 민주는 직원들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회의실에 모인 직원들의 얼굴에는 안도와 기쁨이 교차했다. 정말요? 정말 다들 계속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김 대리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그래. 오히려 더 안정적인 환경에서 일할 수 있게 됐어. 우리가 그동안 개발해온 기술들도 더 큰 무대에서 선보일 수 있고. 박 과장이 눈물을 훔쳤다.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주셔서. 내가 아니야. 우리 모두가 함께 버텨낸 거야. 민주는 직원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다. 그들과 함께한 시간들, 어려움을 나눠 가진 순간들이 떠올랐다. 이들이 있었기에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민주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다. 책상 위에는 새로운 명함이 놓여 있었다. 여전히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만 이제는 더 큰 회사의 일원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지현이었다. 어때? 직원들 반응은? 모두 기뻐해. 고마워, 정말. 나도 기뻐. 그런데 시간 있으면 저녁 같이 먹을래? 업무 얘기가 아니라 그냥 친구로서. 민준이 미소 지었다. 좋아. 어디서 만날까? 회장님이 좋아하셨던 그 한정식 집 알지? 거기서 만나자. 알겠어. 1시간 후에 보자. 전화를 끊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긴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웠다. 오랫동안 어깨를 짓누르고 있던 무게가 사라진 것 같았다. 한정식 집에서 만난 지현은 평소보다 편안해 보였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도 자연스럽게 내려뜨리고 있었다.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만나는 것 같아. 지현이 말했다. 그러게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나네. 대학교 때 이후인 것 같은데. 두 사람은 옛 이야기를 나누며 식사를 했다. 대학 시절의 추억, 회장과의 기억들, 그리고 각자가 걸어온 길에 대해 이야기했다. 사실 말이야, 지현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나 정말 외로웠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특히. 모든 걸 혼자 결정해야 하고, 혼자 책임져야 하고, 때로는 당신이 부러웠어. 내가? 왜? 자유로워 보였거든.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이. 나는 항상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살아왔으니까.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마찬가지야. 자유로운 척 했지만 사실은 인정받고 싶었어. 회장님께, 너한테,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이제는 어때? 조금 다른 것 같아. 중요한 건 다른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지키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 지현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멋있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당신을 아끼셨던 거야. 지현아, 응? 우리 이제 정말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지현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물론이지. 아니, 사실은 우리 이미 친구였어. 다만 서로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두 사람은 웃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갈등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식사를 마치고 나와서 그들은 함께 걸었다. 도심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다. 사람들이 오가고 넌사인이 반짝였다. 민준아, 응? 고마워. 오늘 정말 오랜만에 편안했어. 나도. 이런 대화 정말 오래 못 해봤거든. 그들이 걷다가 작은 공원 앞에서 멈췄다. 공원 안에는 벤치가 있었고 가로등이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다.
잠깐 앉아갈까? 지현이 제안했다. 벤치에 앉아서 두 사람은 하늘을 바라봤다. 도시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달이 밝게 떠 있었다.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뭐라고 하셨을까? 지현이 중얼거렸다. 아마 이제야 제정신이 들었구나 하시지 않을까? 민준이 웃으며 답했다. 그러게, 둘 다 고집불통이라서 걱정했다고 하실 것 같아.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바람이 살짝 불어와 지현의 머리카락을 흔들었다. 민준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나야말로 우리 함께 좋은 회사 만들어보자. 응. 아버지가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회사로. 민준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다. 오랫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았다. 가족 같은 따뜻함, 함께 꿈을 키워나갈 동료, 그리고 희망. 한 달 후, 새로운 사무실에서 민주는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인수합병 후의 업무 정리, 새로운 프로젝트 기획, 직원들과의 미팅까지. 하지만 예전처럼 무겁지 않았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든든한 지원이 있다는 것이 큰 힘이 되었다. 사장님, 지현 이사님께서 찾으신다고 합니다. 비서가 알려주었다. 그래, 들어오시라고 해. 지현이 들어왔다. 손에는 커피 2잔을 들고 있었다. 바빠 보이네. 커피 1잔 할 시간은 있지? 언제든지. 민준이 미소 지었다. 지연이 커피를 건네주며 앉았다. 어때? 적응 잘 되고 있어? 생각보다 훨씬 좋아. 직원들도 만족해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들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다행이야. 그런데 지연이 잠시 망설였다. 하나 제안이 있어. 뭔데? 다음 주에 아버지 기일이거든. 함께 성묘 가지 않을래? 민준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 내가 가도 될까? 당연하지. 아버지도 원하실 거야. 민준의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마워. 정말 가고 싶었어. 성묘 당일 두 사람은 함께 묘소를 찾았다. 깔끔하게 정리된 묘소 앞에서 민준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다. 가슴이 먹먹했다. 회장님, 민준이 왔어요. 지연이 작게 말했다. 이제 우리 화해했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을 거예요. 민준은 묘비를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말했다. 회장님, 그동안 원망도 많이 했지만 이제 이해해요.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앞으로 지현이와 함께 회장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겠어요. 바람이 불어와 나무잎들이 바스락거렸다. 마치 회장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묘소를 나오면서 지현이 말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 같아. 나도 그런 느낌이야? 두 사람은 함께 채 탔다. 돌아가는 길에 지현이 갑자기 말했다. 민준아,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까? 뭘? 회사, 우정, 모든 것 말이야. 민준이 지현을 바라봤다. 그녀의 얼굴에는 여전히 불안함이 남아 있었다. 할 수 있어. 우리 이미 가장 어려운 걸 해냈잖아. 가장 어려운 게 뭔데? 서로를 용서하는 것, 그리고 솔직해지는 것. 지현이 미소 지었다. 맞아. 그게 가장 어려웠지. 차창 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루가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 같기도 했다. 그날 저녁 민주는 혼자 집에서 일기를 썼다. 오늘 회장님 성묘를 다녀왔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현이와도 진짜 친구가 된 것 같다. 이제야 깨달았다. 가장 큰 적이었던 사람이 사실은 가장 필요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인생은 참 아이러니하다. 하지만 그래서 더 아름다운 것 같다. 펜을 내려놓고 민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분명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함께 걸어갈 사람이 있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왔다. 지현이었다. 내일 아침 일찍 중요한 회의가 있어. 같이 준비할까? 민준이 답장을 보냈다. 좋아. 함께 하자. 그리고 미소 지었다. 정말로 새로운 시작이었다.